사람들은 말하죠. 가족만 한 울타리는 없어. 나는 73 정선영입니다. 해송읍 파도 소리에 잠들던 그 집에서 울타리는 울타리가 아니라 울이었어요. 아버지 정만수는 조선소에서 불꽃을 다루었습니다. 쇳물이 튀고 망치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와 함께 고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은 늘 검댕이로 얼룩졌고 말은 늘 불꽃이었어요. 엄마 이말수는 빨래에 손이 터져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밥을 짓고 마루를 쓸고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요.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분고분. 그 말이 우리 집법이었어요. 오빠 정태수는 나보다 5살 위였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야구도 잘했지요. 예배 시간엔 기도도 길게 하던 모범생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장가가면 처복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랑방에는 아버지의 술 냄새와 오빠의 웃음소리가 번갈아 굴렀습니다. 나는요, 말 잘 듣는 딸,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7살 때였어요. 마룻바닥에 소꿉놀이를 펼쳤던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 고함이 치솟았고 엄마의 목소리는 땅에 꺼졌지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엔 2개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하나 아버지 말이 곧 하늘. 둘 오빠는 아버지와 같은 하늘. 태수 오빠는 처음엔 나에게 나무 위에 오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비가 새는 처마에서 물방울 새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그 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선과 손길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칼집 없는 칼이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깊게 배었습니다. 엄마는 알았을 겁니다. 밤에 문고리가 덜컹거릴 때마다 엄마의 걸음이 방 문턱에서 멈추곤 했으니까요. 조용히 해, 금방 지나가. 그 말은 견뎌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방의 이불 속에서 밤마다 숨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 마음을 떼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바깥으로 날아가 파도 위에 떠 있는 상상을 하면서요. 해송읍은 파도 소리만 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 그게 이 마을의 또 다른 법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 끝에 앉아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 파도처럼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빠였습니다. 자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에 야구하며 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동생 많이 컸네. 그 다음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불을 꽉 잡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엄마가 들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알면 어떡하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비밀이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에 앉았을 때 오빠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선영아, 밥 많이 먹어. 아버지는 신문을 봤어요. 엄마는 국을 떴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문고리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영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가 물었어요.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요. 어느 날 밤 엄마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멈칫했습니다. 내 방문 앞에서요.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지요. 엄마. 목소리를 낼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엄마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3살 되던 해 아버지가 내 방문 걸쇠를 떼어냈어요. 집안에서 무슨 문을 잠그냐? 그게 이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을 잠글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려고요. 엄마 나. 엄마가 날 봤어요. 눈빛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해. 금방 지나가.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견뎌라는 뜻이었지요. 나는 학교 상담실 앞을 서성였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지요. 동네 아줌마가 물었어요. 선영이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읍내 경찰서를 지나칠 때도 발걸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집안이 망가질까요? 오빠가 감옥에 갈까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질문만 쌓였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마을에서도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선영이 참 얌전하네. 착한 딸이야. 착한 딸. 나는 착한 딸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딸이요. 밤마다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오빠 말처럼 내가 이상한 걸까? 나만 유난히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오빠를 유혹했나?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귀뚜라미는 계속 울었고 문고리는 계속 덜컹거렸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14시 되던 해 내 몸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렸어요.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아직 아이였는데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지요. 무서워 울던 그날 엄마는 내 배를 보더니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얘야.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알고도 말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맑은 정신으로 물었어요. 누구 자식이냐?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한 걸음 앞서 거짓말을 뿌렸어요. 동네 철물점 종업원이랑 다닌다더라. 아버지는 그 소년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한 달 만에 읍을 떠났어요. 무고한 아이가 쫓겨났고 나는 집안에서 낙인이 되었습니다. 집안 팔자 더럽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지요. 나는 방에 갇혔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정하늘을 낳았습니다. 조그마한 손, 새 같은 울음, 그리고 초록 섞인 눈동자. 나는 그 아이를 본 순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이 아이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다른 세상으로.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하늘은 젖이 잘 돌지 않는 내 품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무거운 종이봉투를 들고 와 말없이 놓고 갔어요. 분유 한 통, 낡았지만 깨끗한 아기 옷. 체면과 수군거림이 지배하는 동네에서도 낮고 오래된 선인은 길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친구 윤희가 찾아왔어요. 서울 가면 살 길 있어. 윤희는 공중전화 쓰는 법, 첫차 시간, 서울역에서 나와 버스 갈아타는 순서를 손바닥에 적어주었습니다. 읍장의 부인 박 여사도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어요. 아가를 위해 쓰게.
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봉투는 2장짜리 버스표와 1줄짜리 용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감옥이었어요. 아버지는 열쇠를 챙겼고 오빠는 눈을 달고 살피듯 다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현관에서 붙잡혔어요. 두 번째 시도는 헛간 창틀에서 이웃게 짖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어요. 다음엔 너도 그 새끼도 끝이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움켜쥐었지만 바로 그 공포가 방법이 되었습니다. 끝을 알기에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1968년 늦가을, 아버지가 밤샘 근무를 나가고 오빠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간 날, 엄마는 부엌문에 서서 나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엔 겁과 결정이 함께 있었지요. 나. 뒤돌아보지 말고. 낡은 가방 하나 하늘을 엎고 나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멈추더니 부엌등이 꺼졌어요. 그 어둠은 우리 둘 모두의 안녕이었습니다. 해송에서 출발한 밤버스는 내가 알던 어른들의 목소리보다도 더 큰 엔진 소리로 달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새벽 공기는 바다 냄새가 아닌 철과 먼지의 냄새였어요. 나는 그 냄새를 자유의 냄새로 외웠습니다. 윤희가 적어준 메모대로 도남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종점 근처에서 하차의 권 사장이 운영하는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애 데리고 일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김치 썰고, 불 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낮엔 하늘을 안고 재웠고, 밤엔 하숙집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숨소리 대신 미래를 세웠습니다. 옆집 문 여사는 종종 무료로 아이를 봐주며 말했어요. 사는 건 원래 서로 기대는 거야. 나는 그 말에서 배웠습니다.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술임을요. 하숙집 새 손님으로 온 오영수 어르신은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하늘에게 동물 도감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는 한약 봉지를 건네며 투박하게 말했지요. 계산은 나중에 차용증 쓰면 돼요. 그가 내밀어준 작은 봉투와 보증으로 우리는 반지하 전셋집을 얻었어요.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히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나의 주소를 얻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올 땐 나는 하늘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너는 다르다. 너는 나다. 너는 시작이다. 세월이 흘렀고 하늘은 공학을 전공해 작은 구조 설계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오영수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까지 이자표를 계산해 놨어요. 다 갚았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보증이 되어주렴. 나는 그 장부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누구의 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택했지요. 그리고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가족이란 단어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피가 울타리가 아니라면 연대가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몇 번이나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해송의 파도, 엄마의 부엌 등, 마룻바닥의 옹이. 하지만 엄마가 내 등에 얹어준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등을 곧게 세워줍니다. 나. 뒤돌아보지 말고. 혹시 지금 문고리 소리가 무서운 집에 있다면, 문을 부수지 못하겠다면 창문을 찾으세요. 창문이 없다면 구멍을 뚫으세요. 혼자 힘들다면 이웃을 호출하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올리고 손주들이 남기고 간 스티커가 붙은 머그컵에 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살아남아 살아낸 이야기를 남깁니다. 해송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내 지도엔 없습니다. 내 지도에는 도남동, 문 여사의 현관 앞 키 작은 화분, 하늘이 첫 월급으로 사준 두꺼운 커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던 그 밤, 부엌 등을 꺼주어서 고마웠어요. 당신의 침묵 속 마지막 용기가 나와 하늘,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세대를 구했습니다.